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몸이 불편한 남편과 오순도순 살고 있는 60대 아줌마입니다. 우연히 TV 드라마를 보는데 기업 회장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싸우는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이쯤 되니 제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힐 만한 제 속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첫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낡은 정장에 삐뚤어진 넥타이가 제 눈엔 조금 촌스럽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지켜보니까 사람이 아주 진국이더라고요. 조심스러운 말 하나하나에 진솔함이 느껴졌고 어린애처럼 맑은 눈빛은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비치고 있었죠. 시골에 살고 계시다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기 위해 공중전화에 달려가는 모습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 남자에게 조금씩 마음을 주었고 결국 연애 1년 만에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도배 기술자였는데 솜씨가 아주 좋아서 일감이 끊이질 않았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서너 명의 기술자를 데리고 있을 정도로 자리를 단단히 잡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서 벌이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몸을 쓰는 일이니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곳에서 일해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게도 한없이 자상한 남편이었고요. 우리 두 사람은 큰 부침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벼락부자까지는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고 딸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죠. 큰딸은 피아노를 오랫동안 배웠고 3살 터울인 작은 딸에는 운동에 재능이 있어서 체육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두 아이들은 사사건건 부딪히기 일쑤였어요. 두 녀석 모두 제 배에서 나온 녀석들인데 어쩜 성격이 다른지 저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큰애는 섬세하고 애교도 많은 타입이라면 작은애는 남자애처럼 수더분하고 털털하기 그지없습니다. 첫째가 예쁜 옷과 화장에 관심이 많았다면 둘째는 편하다는 이유로 추리닝과 운동화만 찾았고요. 첫째가 남자친구 앞에서 아양을 떨고 있을 때 둘째는 남자애들이랑 축구를 하며 땀을 흘렸죠. 자매 사이인데 달라도 아주 다르죠.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니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언니는 왈가닥 같은 동생에게 눈을 흘겼고 동생은 새침한 언니를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래도 두 녀석 모두 나쁜 애들은 아닙니다. 각자의 개성이 너무 뚜렷하달까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 성향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첫째는 눈치가 빨라서 자기 실속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고 둘째는 제 감정을 바로 드러내는 성격이라 다소 손해를 보는 쪽에 가까웠죠. 그 때문일까요? 제가 봐도 남편은 둘째보다 첫째를 더 아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첫째는 어릴 적부터 제 아빠한테 애교를 많이 부렸거든요. 그러니 애교는커녕 잘 웃지도 않는 둘째에 비해 사탕 하나라도 더 받을 수밖에요. 그래도 작은 애는 불평 하나 없이 잘 컸습니다. 사주면 사주는 대로, 안 사주면 또 없는 대로 그렇게 무던하게 살았죠. 반면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제 아빠한테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하는 편이고요. 아빠, 이번 주말에 할머니네 갈래요? 할머니네? 설아니가 어쩐 일이냐? 할머니 집을 다 가자고 하고. 외동아들인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한다는 걸 딸인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아빠 얼굴에 그리운 할머니라고 쓰여 있으니까 함께 가자고 하는 거죠. 정말? 내가 보기엔 설아가 아빠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머,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빠도 알다시피 제가 다음 달에 연주회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무대라서 예쁜 드레스를 맞췄는데 여기에 딱 맞는 구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함께 할머니 댁에 다녀오려고요. 뭐? 구두가 필요한데 할머니 댁엔 왜 가는 건데? 그래야 아빠가 기분 좋게 카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뭐라고? 이 녀석? 남편은 첫째의 아양에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원하는 것을 해주곤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나 남편이 자식들을 편애하면서 키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부모 눈에 예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사랑을 주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두 녀석 모두 건강하고 바르게만 자라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도배 일을 그만두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린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딸아이들도 각자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던 저희 가정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건 첫째가 대학 졸업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의 얼굴이 어두운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죠. 여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요? 요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 아무것도 아니야. 설아 아빠, 다른 사람 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요. 얼른 말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어, 그게 마지못해 입을 연 남편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의 회사에서 큰 계약건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수주를 준 회사가 도산을 하고 말았고 남편은 대금을 받지 못해서 큰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리저리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더 이상 자금을 구할 곳이 없었고 직원들 봉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도배풀을 온몸에 묻히면서 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든든한 남편이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몸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뿐이랍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너무 미안하지만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힘들다는데 작은 집에서 살면 좀 어떻습니까? 모두가 남편에게 등을 돌릴 때 가족이라도 남편의 힘이 돼주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에 아이들은 혼란스러워 했어요. 널찍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겨우 방 2칸짜리 낡은 주택에서 산다는 게 애들한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전 아빠가 재기할 때까지만 참아보자며 아이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의 회사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파트까지 팔았지만 밀려드는 대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수십억의 빚을 지고 백기투항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매일같이 바깥으로 나가서 쓸데없는 방황을 했죠. 날이 갈수록 남편은 피폐해져만 갔고 이대로 남편을 방치하면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설아 아빠, 나 내일부터 일 나가요. 일? 당신이 무슨 일? 건물 청소하는 일인데 월급이 제법 괜찮아요. 우리 네 식구 배골치 않아도 될 정도니까 이제 걱정은 그만해요. 여보, 당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남편의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스치더군요. 제가 한 말에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편은 공사장에 나가 막노동을 찾아 하더라고요.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겠다며 그제야 제게 희미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그전보다 불편한 점은 많았지만 비참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저에겐 커다란 집보다 가족이 더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큰애한테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첫째에게 물질적인 뒷받침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특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아이에겐 더 큰 상실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빠, 저 거기서 꼭 공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안 돼요? 이런 기회 흔치 않단 말이에요. 설아야, 나도 아는데 아빠가 지금 그렇게 큰 돈이 수중에 없어. 내가 더 알아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유학은 어려울 것 같구나. 아빠, 그 학교 다른 애들을 못 들어가서 안달이라니까요. 그런 학교가 절 받아준다잖아요. 남들은 빚이라도 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요? 설아야, 미안하다. 첫째는 외국의 유명 음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저희는 1년에 수천에 달하는 유학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런 첫째를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는 저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포기할 수가 없던 모양입니다. 아빠, 그럼 입학 등록금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 그 정도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첫째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마. 그러니까 아빠한테 시간을 좀 주겠니?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큰 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지 전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약속을 덜컥 한 거예요? 그 학교 등록금 꽤 많아요. 알아. 알고 있는데 애가 저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떡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해 봐야지. 남편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제 어깨를 다독였지만 전 불안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 저희 가족을 덮쳤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병원에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어딜 얼마나 다쳤는지 묻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은 시체와 다름없었습니다. 온통 피투성이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두 눈만 감고 있는데 전 그대로 남편이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분이 제게 사고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원래 남편이 하던 일이 아닌데 수당을 더 준다는 말을 듣고는 자진해서 위험한 일에 나섰다는 거였죠.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더군요.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험한 일도 마다 않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큰아이를 유학 보내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을 게 뻔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큰 중상을 입은 남편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응급수술을 진행한다고 해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무거운 철근에 깔리는 장기가 많이 손상됐고 특히 얼굴과 왼쪽 다리가 크게 다쳤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운이 좋아 살 수 있다고 해도 다리를 쓰지 못할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전 의사 선생님께 애원했어요. 죽지만 않으면 된다고. 다리를 쓰지 못해도 되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죠. 남편은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서야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남편은 신경이 많이 손상돼 왼쪽 다리가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굴뼈도 함몰돼서 얼굴이 크게 일그러져 있었죠. 하지만 전 남편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얼굴이 흉해져도 다리 하나를 쓰지 못해도 남편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지난한 치료와 재활을 포함한 석 달의 병원 생활 끝에 남편은 겨우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에 적응하지 못한 남편은 크게 낙담을 했어요. 그럴 겁니다. 한순간에 장애를 갖게 됐는데 누구라도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전 무너지려는 남편을 바득바득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 하나가 아니라 사지를 전부 쓰지 못한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포기하지 말고 이 악물고 살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남편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인 남편은 조금씩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고요. 여보, 나 일을 좀 해볼까 해. 예? 그 몸으로 무슨 일을 해요? 설아 아빠,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당신은 건강에나 신경 써요. 아니야, 이런 몸이라도 분명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여보, 전 너무 걱정이 됐지만 그런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다리가 불편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남편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낀다면 더 빨리 기운을 차릴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흉한 얼굴에 다리 하나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곳은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가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남편이 기쁜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일자리 구했어.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도배학원에서 날 채용하겠대. 정말요? 와, 진짜예요? 정말 잘 됐어요, 여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가족들이 없었으면 나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여보. 아니에요. 당신의 의지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설아 아빠, 이렇게 힘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됐을 때보다 훨씬 더 기뻤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남편의 힘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했죠. 하지만 그렇게 기쁜 일도 잠시였어요. 도배학원에서 수강생을 가르치던 남편은 오래 지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시범을 보이고 일그러진 얼굴로 수강생을 상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였죠. 반강제로 쫓겨나다시피 일자리를 잃은 남편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부도와 사고 이후로 저희 가정 형편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저 혼자 버는 돈으로 겨우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당연히 첫째의 유학은 물 건너갔고 둘째는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다니며 자기 힘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아이들과 무거운 짐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이 늘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남편에게 뭔가를 건네더군요. 작은 열쇠였는데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죠. 이게 뭐니 서영아? 차예요. 뭐라고? 차? 이게 자동차 키라고?
아니요. 전동 휠체어요. 편하게 다니시라고요. 곧 아빠 생일이잖아요. 제 생일 선물이에요. 뭐? 이거 꽤 비쌀 텐데. 이번에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거든요. 덕분에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 남았어요. 그걸로 샀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그래도 너도 돈 쓸 때가 많을 텐데. 됐어요. 자, 이리 와보세요. 제가 작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무뚝뚝한 둘째는 남편에게 은근히 마음을 썼고 남편도 둘째의 마음에 감동해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남편에게 큰 힘이 되었겠죠. 남편은 둘째가 사준 전동 휠체어를 타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조작이 익숙해지자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폐지까지 주워오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 말라고 말려도 놀면 뭐하냐며 적은 돈이라도 벌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 측은하면서도 대견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남편의 아픔은 커다란 파도와 같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절대 적응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도 점점 묻어내지면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여전히 형편은 빠듯했지만 저와 남편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째가 중대 발표를 할 게 있다며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요. 일하는 데서 만난 남잔데요. 그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어? 결혼? 네,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정도 다 알고요. 그래도 괜찮대요. 저랑 결혼할 수만 있다면 집안 형편 같은 거 상관없대요. 그래? 솔직히 첫째의 갑작스런 발표가 제겐 무척 당황스럽게 다가오더군요. 첫째는 피아니스트를 포기하고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남자를 만난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는데 부모로서 왜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저희 집 사정이 마음에 걸릴 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걱정보다는 그저 딸애가 결혼한다는 것이 기쁘기만 했나 봐요. 그래, 우리 설아가 벌써 결혼을 한다는 말이지? 그럼 언제 소개를 시켜줘야지. 대체 어떤 놈이 우리 설아 마음을 빼앗아 갔는지 나 궁금해 죽겠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식사 자리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비워두세요. 그래? 이거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걸? 그런데요, 아빠. 아빠한테 부탁할 말이 있어요. 부탁? 무슨 부탁이니? 망설이지 말고 말해봐라. 아빠가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들어줄게. 저 그 사람한테 아빠가 장애인이라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폐지를 줍고 다닌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좀 했어요. 그냥 어디 상가 건물 경비원으로 계신다고요. 아빠만 괜찮으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알았다. 네 말대로 그렇게 하마. 그런 부탁을 하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는 모습이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무력한 스스로의 모습이 창피했을 겁니다.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딸한테도 화가 났을 테고요. 그래도 남편은 딸아이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딸의 부탁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예비 사위는 훤칠한 키에 얼굴도 잘생겼더라고요. 콧대 높은 딸애가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니만 그럴만 했습니다. 남편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예비 사위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고요. 그렇게 첫 만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 사람 어때요? 그래. 사람도 서글서글한 것이 괜찮아 보이더구나.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너한테 잘해야지. 엄마도 참 당연히 나한테 잘하죠. 나한테 잘하지 않으면 제가 결혼한다고 했겠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두 사람이 확신만 있다면 상견례 날도 잡아야 하지 않겠니? 양가 어르신들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해야지.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고요. 그런데요, 아빠한테 부탁이 좀 있는데. 잠시 망설이던 첫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아빠만 괜찮으면 상견례 자리에는 아빠가 참석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쪽 어른들도 아빠가 몸이 불편하다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직접 아빠 얼굴을 보면 좀 그래야 하실 것 같아서요. 어차피 아빠가 거동이 불편하시는 거 알고 계시니까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 냈습니다. 뭐라고? 그쪽 어른들이 내 얼굴을 보면 뭐 흉측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니? 설아 너는 이런 아빠가 창피해 죽겠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가족도 아빠 얼굴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면 당연히 놀랄 수 있죠. 상견례 자리가 괜히 어색해질까 봐 그런 거잖아요. 뭐? 아빠 얼굴이 이래서 상견례 자리가 어색해진다고?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아빠가 기분 나쁠 순 있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에요? 이 정도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아빠가 고집대로 상견례 자리에 나갔는데 결혼 깨지면은요. 그럼 아빠가 책임질 수 있어요? 뭐라고? 고개를 빳빳이 첫째가 남편에게 쏘아붙이는데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끄러워! 너 미쳤니? 아빠가 누구 때문에 다쳤는데 그딴 소리를 해. 이렇게 결혼할 거면 다 집어쳐. 나도 그런 집안이랑 사돈 맺고 싶지 않아. 엄마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저 아빠 때문에 평생 치던 피아노도 포기했어요. 유학도 가지 못했고요. 피아니스트의 꿈도 이루지 못했어요. 피아노 건반을 치던 제가 골프 가방 들고 다니면서 시중 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겨우 이런 부탁도 들어주지 못한다고요? 그게 부모로서 할 말이에요?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니? 차라리 이럴 거면 나치를 말던가. 이제 겨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다는데 부모가 앞길을 막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깟 상견례 자리 한번 참아달라는 게 그렇게 큰 부탁이냐고요. 도끼를 품은 눈으로 악다구니를 박박 질러대는 딸애가 진짜 제 자식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한순간에 죄인이 돼버린 우리 두 사람은 그런 첫째에게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던 둘째가 벌떡 일어서더니 제 언니의 머리채를 와락 휘어잡는 게 아니겠어요? 아! 아파! 이거 안 나? 아! 야, 김설아, 너 남자한테 홀려서 정신이 아예 나가버렸구나. 아빠 얼굴이 어때서? 아빠 얼굴이랑 다리, 너랑 내 입구멍에 밥 먹이려고 저렇게 된 거야. 그런데도 그따구 소리가 나와? 아, 김서영, 머리 놓으란 말이야. 아파. 미친년, 넌 언니도 아니야.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랑 시집 가려고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냐? 너 오늘 죽었어. 둘째는 나를 잡았다는 듯 제 언니 머리채를 죄 뜯어 놓았습니다. 제가 겨우 말리긴 했지만 사태는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져 있었죠. 그 난리가 났던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남편은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지 침대에 가만히 누워 밤새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설아 아빠 다 잊어요. 설아가 원래 철딱서니가 없잖아요. 그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에 막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상견례 갈 준비나 잘 하자고요.
아니야. 어쩌면 설아 말이 맞을지도 몰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설아를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못나서 설아 꿈도 다 포기하게 만들었잖아. 이제 걔한테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마지막 꿈일 텐데 내가 그것마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 여보, 난 괜찮으니까 설아 말대로 하자. 난 몸이 많이 불편해서 상견례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당신이 사돈 어른들께 잘 말씀드려.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마음 같아서는 남편 손목을 꽉 붙들고 상견례장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결심은 너무 완고해서 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전 첫째만 데리고 상견례에 참석을 했고 예비 사돈댁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쁜 자리가 제게는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어요. 첫째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주느라 일이 이렇게 됐지만 제 옆에 앉아 있어야 할 남편이 없다는 게 너무나 서글프더라고요. 어쨌든 상견례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첫째는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개차반이 된 제 아빠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첫째의 철없는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견례 참석을 막았던 것도 모자라 이제 아이의 결혼식까지 참석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었죠. 아빠가 아프다고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결혼식만 끝나면 시부모님 얼굴 볼 일도 없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엄마가 아빠한테 넌지시 말해봐요. 아마 아빠도 받아들일걸요? 설아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아빠한테 딸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니? 너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앞으로 아빠 얼굴 안 보고 살려고 이래? 만약 아빠가 내 결혼식에 오면 내가 먼저 아빠 안 보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요. 저 분명히 말했어요. 김설아, 너 끝까지 이럴 거니? 첫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걔한테 남편은 든든한 아빠가 아니라 거추장스럽고 부끄러운 걸림돌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고집을 피우는 딸애를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 역시 남편에게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제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안 첫째는 폭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가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버린 거죠. 아빠도 제 마음 이해하죠. 시아버님이 그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유지세요. 그런데 제가 목발 짚은 아빠랑 신부 입장을 해봐요. 시아버지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이번 한 번은 저를 위해서 이해해 주세요. 네? 괜찮죠? 어금니를 꽉 깨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뻐했던 딸이 이렇게 배신을 해버렸으니 남편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남편이 무거운 음성으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부끄럽다는데 별 수 있겠니? 알았다. 네 말대로 결혼식도 가지 않으마. 그러니까 편하게 식 올리거라. 그래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아빠. 남편에게 확답을 받은 첫째는 제 목적만 달성하고 떠나버렸고요. 그 소식을 들은 둘째는 쌩 난리를 피우며 제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첫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둘째가 아무리 펄쩍펄쩍 뛰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둘째는 자기도 언니 결혼식에 가지 않을 거라면서 이제 다시는 언니 얼굴 보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남편과 둘째 없이 첫째의 결혼식은 치러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가슴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을 겁니다. 첫째는 그렇게 분가를 해서 잘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도 연락을 하는 일이 드물었죠.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전 첫째가 아빠에게 사과를 하고 마음을 풀어주길 기대했습니다. 첫째는 어릴 적부터 애교를 떨어서 아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첫째는 마치 이민이라도 가버린 것처럼 소식이 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저희에게 슬픈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몇 년 전 시아버지를 잃고 홀로 계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죠. 고령이긴 하셨지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외동아들이던 남편의 슬픔은 무척 컸습니다. 첫째는 시어머니의 장례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어요. 제 자식이지만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다 커서 제 품을 떠난 자식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집 부지와 임대를 줬던 논밭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때마침 그 지역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였죠. 그 덕에 토지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깜짝 놀랄 만큼 많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큰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절반이 넘게 남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뜻밖의 행운에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허덕이던 우리 집 살림살이가 한숨에 확 펴게 생긴 거죠. 남편과 저는 제일 먼저 구질구질한 집을 벗어나 번듯한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고 하지 못했던 일을 실컷 하면서 살기로 했죠.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이제 됐다. 이제 당신 고생시키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설아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이 열심히 사니까 복이 찾아온 거예요. 잘 참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남편은 이제야 가족들한테 면이 선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좋아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락이 없던 첫째가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사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냐며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잘 됐어요. 할머니가 남긴 그 초라한 땅이 그런 금싸라기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다 엄마 아빠가 착하게 살아서 온 행운이라니까요. 첫째는 호들갑스럽게 아양을 떠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굳은 표정은 풀어지지 않았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첫째는 마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남편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빠,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요새 제가 하도 바빠서 자주 못 들여다봤네요. 아픈 다리도 자주 마사지도 해줘야 혈액순환도 되고 그럴 텐데 제가 오랜만에 다리 좀 주물러 드릴게요. 둘째도 첫째의 천연덕스러운 행동에 할 말을 잃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저도 속이 뻔히 보이는 첫째를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빠, 근데 이 아파트 진짜 좋네요. 이게 몇 평이에요? 서울 한복판에 이 정도 평수면 엄청 비쌀 텐데 이거 얼마나 돼요? 넌 몰라도 돼. 어차피 서영이 명의로 샀으니까.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아파트를 서영이 명의로 샀다고요? 이걸 왜 서영이 명의로 사요? 아빠가 능력이 있어서 딸한테 아파트 한 채 사줬는데 왜? 그게 이상해? 그럼 나는요? 서영이만 딸이고 저는 딸이 아니에요? 그래. 너는 내 딸이 아닌데? 네가 날 아빠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니?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아빠를 아빠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래요? 설마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 난 그날 이후부터 널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내 딸은 서영이밖에 없어. 아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네? 그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됐다. 넌 어차피 잘난 남편과 잘난 시부모님 있으니까 아빠 따위는 없어도 되잖니.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라. 아빠. 남편이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는데 당황한 첫째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게 따져 물었죠. 엄마, 아빠 왜 저래? 나보고 딸이 아니라는 게 말이 돼? 너도 생각이 있으면 알 거 아니니. 여태 연락도 없이 살던 네가 갑자기 왜 여기 온 건지 잘 생각해봐. 그럼 답이 나오겠지. 아니, 엄마까지 왜 이래? 냉정한 제 태도에 첫째는 적지 않게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양심 없는 첫째에게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분을 이기지 못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첫째한테 둘째가 툭 하고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지 살자고 가족이랑 영 끊고 살더니 꼴 좋다. 다 네가 뿌린 씨앗이라는 거 알지? 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 뒤로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랑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혹시라도 우리가 죽으면 첫째한테 재산 상속이 된다면서 모든 걸 둘째 앞으로 해두었죠. 솔직히 우리가 죽으면서까지 이럴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전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첫째에게 배신을 당한 남편의 소소한 복수에 동의를 한 거죠. 어차피 첫째에겐 능력 있는 남편이 있으니까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물론 큰 재산이 전부 둘째에게 가고 자신에게 한 푼도 가지 않는다는 걸 알면 분통을 터뜨릴 테지만 말이죠. 아직 첫째와의 냉전은 현재 진행형이랍니다. 글쎄요, 우리가 죽기 전에 화해를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네요. 첫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남편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저도 굳이 자식과 부모와의 연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추후에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